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유창훈입니다. 저는 간담최암의 이제 항암치료요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의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세포암의 최신 항암치료요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려면은 간암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암이라고 하면은 정의 말 그대로 간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을 의미하고요. 어, 가- 크게 구분하자면 1차성 간암과 2차성 간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성 간암은 간에서 발생한 종양이고 간세포암이 이제 가장 흔한 종양입니다. 그 다음에 간담도세포암이 두 번째로 흔한 간에서 발생한 종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성 간암은 타 원발 종양에서 간으로 전이된 종양입니다. 어, 예를 들면 대장암, 간 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는 원발 종양, 그러니까 대장암이면 대장암, 폐암이면 폐암, 원발 종양의 치료 원칙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간세포암의 치료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세포암의 80% 이상에서는 간 경화가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장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이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경우가 크게 있지는 않은데 간세포암 환자분들은 간 경화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간 경화도 신경 쓰면서 간세포암을 치료해야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상 간에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만성적으로 간 손상,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든지 만성적으로 이제 음주를 과음을 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 만성적으로 간 손상이 생기게 되면 간 경화가 생기고 간 경화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간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딱딱해지면서 결절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속이 되면 간세포암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전체 환자의 10에서 15%의 환자분들은 간 경화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간암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B형 간염인 경우가 꽤 흔해서 이런 경우는 20대, 30대 초반에서도 암이 생기는 간세포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세포암의 진단을 저는 이제 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는 아니라서 그 뒤에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간세포암의 흔한 원인은 B형 간염 가장 많고요. 이제 C형 간염, 그 다음에 음주 혹은 지방간으로 인한 간경화가 이제 많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혹은 과음, 지방간과 같은 위험 요인 혹은 간경화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전형적인 영상학적 소견이 있습니다. CT나 MRI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직 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조직 검사 없이 암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암종이 바로 간세포암이고요. 하지만 CT, MRI에서 전형적인 영상학적 소견이 아니거나 혹은 전형적인 영상학적 소견은 보이긴 하는데 B형 간염, C형 간염이 없다든지 술을 드신 적도 없다든지 그러면은 간세포암이 아니라 다른 암이 간세포암을 이제 의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확진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세포암에서 전신 항암 치료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등급 병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등급 병기는 다발성으로 간에 분포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간 자체를 전체를 못 떼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근치적 목적의 수술 혹은 소작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간 안에만 병이 있기 때문에 간 동맥 화학 색전술, 간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약간 굶겨 죽이는 정도의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반응률도 꽤 괜찮은 편이고 치료 반응도 오래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다만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개수가 많으면 색전술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심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항암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고요. 색전술의 종양이 한 두세 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색전술의 반응이 떨어진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이후에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기로는 진행성 병기가 있습니다. 중등급 병기보다 조금 더 병이 더 진행된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는 간에만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간 밖으로 이제 전이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간 근처에 있는 이제 혈관을 침범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색전술만으로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대상 환자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색전수 대부분의 병이 간에 있고 이제 간 외의 전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진행성 변기에 해당하는 환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색전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후에 경과를 봐서 이제 항암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항암 치료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독성 항암제, 두 번째는 표적 항암제, 세 번째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빨리 자라는 세포를 위주로 억제하기 때문에 구역 구토, 탈모, 골수 억제, 설사 이런 것들이 흔하게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흔하게 생각하시는 항암제 부작용은 바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고요.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특징적으로 문제가 있는 타겟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문제가 있는 쪽만 미사일로 정밀 타격을 하는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정 타겟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유방암 약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심장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떤 대장암 표적 항암제는 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면역 항암제는 항암 면역, 우리 몸 안에도 암에 대한, 박테리아에 대한 면역이 있고 암에 대한 면역세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에 대한 면역세포 기능이 대부분 진행성 암 환자분들한테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과 관련된 면역을 증강을 시켜서 이를 통해서 이제 항암 효과를 보이고자 하는 것이 면역 항암제고요. 이 약제들의 부작용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과 비슷한 양상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이 비교적 빈도로서는 이제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제 아주 심한 부작용이 일부 환자한테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세포독성 항암제는 간세포암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는 일반적인 치료에서는 저희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장암, 위암, 일반적인 소화기 암에서 쓰이는 항암제가 간세포암에서 쓰이고 있지 않은데요. 역사를 저희가 봤을 때 예전에 저희도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 일부 간세포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진료실에서도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잘 듣지 않으니 세포독성 항암제를 좀 써보는 것도 어떠실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간경화와 같은 기저질환 문제 때문에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는 간세포암 환자분들의 많은 경우에서는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효과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심해서 그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경화 혹은 간 기능이 이제 아주 양호한 환자분들에서만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를 고려가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는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표준요법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서 환자 개인별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간세포암 치료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간 기능입니다.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결국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간 기능을 그럼 어떻게 내가 간세포암 환자인데 간 기능 어떻게 평가할 거냐, 좋냐 안 좋냐 이런 차일드 퓨 스코어라고 하는 스코어링을 저희가 매번 씁니다. 복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간성혼수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 빌리루빈 피검사 수치가 어떤지, 알부민 수치가 어떤지, 프로트롬빈 치간이 어떤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요. 이게 점수에 따라서 간 기능이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일부 조금 떨어져 있다. 이거는 간 부전, 간 기능이 거의 생명 위협할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간 기능이 간세포암이 없이도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 BC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은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이 특히 C 같은 경우는 4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통의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환자분들의 경우에 만약에 간 기능이 C다, C 등급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간세포암에 대한 치료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희가 간세포암을 치료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생존 기간을 저희가 연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잘못하면 항암 치료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간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생존 기간을 더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 기능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좀 달리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 치료를 고려를 할 때 이제 여러 간과 관련된 간에 이제 병이 있을 때 하는 치료들, 수술 혹은 색전술 같은 경우는 간의 영향을 정상적인 간세포에도 데미지를 줄 수 있어서 간 기능을 일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B형 간염, C형 간염 아니면 다른 간경화 때문에 간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환자분들한테서는 이런 추가적인 치료가 영향을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간 기능이 조금 애매한 경우다, 좀 이제 좀 심각할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중등급 단계에 이제 간세포암 있는 환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색전술보다 항암 치료로 먼저 넘어간다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성 간세포암의 항암 치료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많은 발전이 생겼었고요. 2002년도에 물론 우리나라나 홍콩, 아시아 쪽에서는 색전술을 꽤 오래전부터 많이 했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그 색전술이 공인이 된 거는 2002년도부터였었고요. 2007년도에 소라피닙이라는 항암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후에 많은 실패가 있다가 2016년도부터 저희가 거의 매해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 두 가지가 표적 항암제보다 우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표적 항암제 기반에서 면역 항암제 기반으로 약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십수년간 이제 표준 치료였었던 표적 항암제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간세포암 특징이 이제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암입니다. 이게 신장암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따라서 이런 간세포암의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현재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어 있는 표적 항암제는 모두 혈관 생성 억제를 주요 기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VEGF라고 R이라고 있는데 이게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그러니까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인자들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런 억제하는 것들이 여러 이제 표준 약제들의 근간이 되고 있고, 이 여러 약제들이 있는데 약제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 약제에 잘 안 들어도 이 약제에 듣고, 이 약제에 안 들어도 이 약제에 듣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나 각 약제들마다 서로 억제하는 이런 이제 타겟들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다른 환자분들이 기대하시기로는 표적 항암제는 딱 하나만 억제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가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암 표적 항암제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저희가 기관총처럼 샷건으로 이렇게 막 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 10개, 15개 표적을 다 억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다른 암종에서의 표적 항암제와는 달리 여러 타겟을 억제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조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라피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간세포암에서 최초로 효과 및 허가를 받은 항암제이고요. 10년 이상 유일한 치료제였습니다. 2016년까지 유일한 항암제였었고, 샤프 연구,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연구에서 모두 위압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30% 정도의 효과를, 이제 생존율을 증강시키는 효과를 보였었고, 레보라피닙이라는 약제가 2차 약제로서 처음으로 효과를 보이고 승인된 약제입니다. 소라피닙이라는 약제의 종양이 나빠진 환자를 대상으로 이 위압과 레보라피닙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역시도 한 30-40% 정도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 이게 중앙값으로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두 약제는 우리나라에서 1차, 2차 약제로서 다 승인 및 급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약제가 소라피닙이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가가 되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환자분들이 상당히 이 약제를 쓰기 싫어하셨습니다. 특히 처음엔 더 그랬고요. 왜 그랬냐면 바로 수족 증후군, 그러니까 영어로 핸드푸 스킨 리액션이라고 하는 이제 피부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3에서 10%의 환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수족 증후군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면은 약간 보시면 손바닥, 이 발이 조금 딱딱해지는 정도로 나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 손바닥, 발바닥이 상당히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운동하기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심해지면 피부가 붕 뜨게 됩니다. 이게 붕 뜨면서 벗겨지면서 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고되다, 그래서 항암제를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런 수족증후군의 그 부작용이 삶의 질을 상당히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다만 이것들이 생명에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은 아닙니다. 대부분 용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하면
한 2, 3주 이내로 대부분 호전이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족증후군이 발생한다. 그러면 약제 효과가 부작용이 안 나타나는 환자분들보다 좋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환자분 불편은 하지만 하시지만 이제 치명적이지 않은 부작용으로 약을 잘 조절하면서 쓰면 처음에는 심하셨더라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 하시면서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약제 부작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이것 때문에 치료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시겠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새로 나온 약제가 바로 렘바티닙이라는 약제입니다. 새로운 1차 치료제에서 처음으로 보인 약제 효과를 보인 이제 약이고, 일본에서 개발이 된 약입니다. 그래서 소라피닙이라는 1차 약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뭐 수십 개의 약이 도전장 내밀었는데 다 실패를 했고요. 이런 렘바틴이라는 약은 상품명은 렘비마입니다. 이 약제는 베제프라는 혈관 생성 억제에다가 FGFR이라고 하는 이제 섬유화 관련된 타겟을 추가로 억제합니다.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간세포암이 이런 혈관 생성 억제, 혈관 생성 관련된 것도 많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섬유화 관련 문제가 있는 간세포암 환자분들도 한 10에서 20%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억제를 해주면 효과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소라피닙, 레고라피닙이라는 항암제에 비해서 렘바티닙이라는 약은 섬유화와 관련된 여러 타겟을 추가적으로 억제한다. 이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제 소라피닙이라는 약제, 기존의 표준 약제와 1차 약제로서 비교 임상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여를 다 했었던 글로벌 연구였고, 전체 생존 기간에서는 소라피닙이라는 항암제를 쓰든 렘바티닙이라는 항암제를 쓰든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다만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종양이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버티는 기간, 그 다음에 종양이 줄어드는 비율을 따지는 이제 반응률에서는 소라피닙에 비하여 우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률을 따지면 7%대 19%죠. 그러니까 종양이 저희가 반응률은 30%나 종양이 주는 확률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7%대 20%가량 되니까 이전에는 저희가 항암제를 소라피닙을 쓴다고 했을 때 환자분에게 이 약은 종양이 커지지 않는 토록 하는 정도의 약이지 종양이 주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머리는 이해는 하지만 의사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종양이 줄면 좋겠다 이 생각을 당연히 하죠. 이제 그렇지만 그동안은 그런 약제가 없었는데 이런 렘바티닙이라는 약제는 종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비율이 이제 기존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는 한 4개월 정도가 되면 환자분의 종양이 진행이 돼서 약을 끊어야 되는데 이 렘바티닙 약은 그래도 7개월까지 약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 약제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 렘바티닙의 장점은 높은 반응률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양이 크기가 크거나 이 종양 때문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분들, 종양의 크기가 좀 빨리 줄어들어야 되는 분들에게서 많이 사용했었고, 이런 이제 간세포암 환자분들, 이게 아주 젊은 여자 환자였어요. 18세, 19세 정도 된 여자 환자였었는데 첫 진단 시에 10몇 센치, 20cm 정도 되는 종양이 이렇게 있었었고요. 같은 환자의 CT입니다. 그래서 이 렘바티닙이라는 약을 썼었더니 기존에는 소라피놀 쓰면 이 종양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3개월을 렘바티닙을 썼더니 이런 종양이 보시면 안에 있는 게 텅텅 비는 것처럼 이제 물처럼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죽어서 이렇게 활성도가 줄어든 거고, 요 암 종양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요 왼쪽처럼 아예 물처럼 되진 않았지만 크기가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크게 없이 환자분께 오랫동안 이제 약제 조절을 잘 했었던 환자분이고, 처음에는 통증이 너무 심했었는데 약제를 쓰고 통증도 줄어들고 배가 나왔던 것도 이렇게 좀 줄어들어가서 좀 만족도도 좀 좋았던 환자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약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부작용이 기존 약제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효과도 중요하지만 부작용도 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라페닉과 비교해 봤을 때는 고혈압이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을 쓰고 나서 혈압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혈압을 먹고 있었는데 혈압이 막 150, 160 넘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이제 그런 비율이 40, 20% 정도까지는 아주 심하게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고혈압 매번 올 때마다 혈압을 체크하도록 하고 항고혈압제를 이제 투약을 필요합니다. 다만 수족증후군 아주 심한 정도의 수족증후군은 이제 비교적 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뇨라든지 목소리 변화도 일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도 이 렘바티닙이라는 약이 갑상선암에서도 효과가 있는 약인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소라피닙에 비해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납니다.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렘바티닙을 쓰는 제 이제 간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 부작용, 단백뇨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피 검사 혹은 소변 검사를 해서 보고 있고, 만약에 이 렘바티닙을 내가 먹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너무 뭐 붓는 것 같다, 아니면 최근에 갑자기 너무 좀 피곤하다 그러시면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이제 뭐 갑상선 기능 혹은 단백뇨 검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소라페닙 치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렘바티닙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약이고요. 이제 10년 동안 소라페닙밖에 약이 없다 보니까 이제 2차 치료제, 그러니까 1차 치료에 실패한 다음에 2차 치료제들은 대부분 이제 소라페닙 이후에 어떤 약을 쓰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약제가 크게 세 가지고요. 레고라페님, 카보잔테님, 라무시루마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고라페님 처음으로 2차 약제로 효과를 보였던 약이고, 이제 모든 이 세 약제 모두 위약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서로 비교가 됐으면 이게 이거보다 좋고 아니면 이게 이거보다 좋고 이런 비교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연구가 아쉽게도 거의 동시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 위약과 비교가 됐었고요. 전체 생존기간, 무진행 생존기간은 다음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환자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3.1개월이고 이게 5.2개월이었으니까 이게 이것보다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전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 멀티타겟을 티로신 카이네이즈 두 약제 그렇고, 라무시루맙은 단클론 항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약간씩 억제하는 좀 다른 VEGFR 이외의 다른 억제하는 타깃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률이 이 정도 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독성은 레고라페닙은 고혈압, 설사, 수족증후군이 있고, 카보잔테닙도 수족증후군, 설사. 라무시루맙은 이제 단클론 항체고, 이게 단클론 항체는 하나만 억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간세포함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타겟을 억제함으로써 가지는 이런 부작용이 적어서 이제 수족증후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상당히 편해하신 물약 아닙니까 하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 약제도 혈관 생성 관련된 인자만 아주 집중적으로 억제하다 보니까 고혈압, 단백뇨, 출혈 이런 것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매우 높지 않은 경우는 환자분들 증상 없는 경우가 많아서 훨씬 다른 약제에 비해서는 편하게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레고라피닙은 급여가 되고 있지만 카보잔티닙, 라무시루맙은 급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보잔티닙 데이터 말씀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려고, 급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약제라서 간단하게 이 결과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라무시루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조건이 붙는데, 소라페닙 이후에 치료가 됐고 우리가 혈중 농도, 알파피토프로테인이라는 혈중 종양 마커가 400 이상 되어야지만 이 약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 400 미만인 환자분들한테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돼 있어서, 이제 약제가 뭐 부작용이 내가 좀 적다고 해서 약을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알파피토프로테인 레벨이 400 미만이다 그러면은 크게 이제 약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인도 되어 있지 않고 쓰기가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핫한 이런 간세포암의 면역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뭐 여러 소화기암 중에서 간세포암은 그래도 비교적 면역항암제에 잘 들을 수 있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지 좀 고민을 해보면, 간세포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면역학적인 근간을 갖고 있는 암입니다. 비형간염, 뭐 비형간염이 있고, 병 바이러스, 감염 질환을 인해 가지고 저희 감세포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비형간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염증에 기반한 암 진행성 암이다. 그래서 이런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나온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전체 환자의 한 10에서 20% 정도에서는 면역 항암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소화기암 중에서는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면역항암제, 제가 앞으로 면역항암제라고 하면 이제 면역관문 저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환자에서 보통은 이제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지쳐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어서 처음에는 이걸 암세포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좀 교정하려고 많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결국은 암세포가 너무 강하니까 이미 지쳐버린 거죠. 이제 뭐 내성도 생기고 관성도 생겨서 지쳐 있는데 이런 것들 면역 관문 저해제가 다시 이제 활성도를 높여주는 거죠. 활성도 높여서 다시 암세포를 죽이도록 하는 게 이제 면역 관문 저해제고요. 이렇게 암세포로 하면 이 면역 세포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쭉 있는데 기능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면역 관문 저해제를 써서 활성화시키면 다시 이런 붙어가지고 이 암세포를 죽이고자 하는 게 면역 관문 저해제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면역 관문 저해제가 연구 가난 세포암에서 연구가 되고 있었고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현재 시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CTLA4라는 면역 관문 저해제가 있고 PD1, PDL1이라고 하는 면역 관문 저해제가 있습니다. 이 CTLA4는 비교적 초반에 면역 관련 초반에 작용되는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이 좀 심한 편이긴 하지만 이제 효과 자체가 강하고 오래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이해하시자면 PD1, PDL1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종양 면역 막판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 좀 적은 편이고 효과도 이제 있으신 분들은 좀 있지만 그 효과 강도 자체가 CTLA4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면역 관문 저해제 처음에 이제 이런 폐암이라든지 흑색종에서 뭐 절반 50% 정도에서 환자분이 효과를 보인다든지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간세포암에서도 면역 관문 저해제 단독요법으로 임상 연구가 됐었고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약으로 썼을 때 보시면 위약보다 이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생존 기간이 증진이 됩니다. 하지만 10에서 20% 정도에서만 아주 드라마틱한 좋은 반응이 있고 나머지 환자에서는 항암 효과를 거의 보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10에서 20%만 아주 효과가 좋고 나머지는 거의 효과가 없다 보니까 평균으로 내보면은 이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표적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와 달리 한 번 이런 좋은 반응을 보이면 효과가 오래 가는 겁니다. 뭐 제 환자 중에서 2년, 3년, 뭐 4년까지도 가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부작용이 좀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약제를 더 개발해야 되겠다는 니즈가 있었고 이래서 임상 연구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면역 관문 저해제 단독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면역 관문 저해제와 다른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여러 항암제를 추가로 칵테일 요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임상 연구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 생성 억제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간세 포함해서 표준 치료였기 때문에 단순히 뭐 여기에다가 추가로 한 걸로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행성 암에서는 혈관이 이런 비정상적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정상적이나 비정상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비정상적인 형성이 되어 있으면 면역세포가 암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뭐 이게 피에서는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도 정작 암세포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럴 혈관 생성 억제 표적 항암제로 이 혈관을 정상화시키면 면역 항암제를 쓰는 것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기전으로 저희 두 가지를 같이 콤보로 써보자라는 게 나왔었고요. 저희가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이라는 약제, 그러니까 면역 관문제제, 안티-PD-L1, 그다음 베바시주맙, 이제 혈관 생성 억제제. 이 약은 저희가 대장암에도 주로 쓰이는 약인데 이 두 약제를 이제 콤보로 간세포하면서 써보자. 그래서 일상 연구가 글로벌리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한국 환자분들한테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 제가 알기로는 15개, 20개 병원 정도에서만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그리고 삼성병원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분들한테 2017년도부터 이런 이 약제를 쓸 수 있게 됐었고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일상 연구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었다. 일상 연구는 보통은 이 약제가 이 암종에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약간 간을 보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선택된 환자분들 포함되고요. 처음에는 30명 정도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로 연구를 해봤더니 약을 투여해봤더니
60% 이상 정도의 환자분들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를 통해서 한 100명 정도까지 연구를 좀 확장해 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종양이 줄어드는 사이즈를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 이 0입니다. 0보다 이렇게 100이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이 암이 다 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이 많이 사라질 비율이 이렇게까지 보인다. 그래서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치료가 저도 처음에 한 10명의 환자분들 요 임상 연구에 등록해서 치료를 하고 나서 이거는 조만간 3, 4년 뒤에는 치료 방법이 많이 바뀌겠구나 예상을 이제 했었었는데, 이 연구에 참여했었던 환자분 한 분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37세 남자 환자였고 비형 간염 보균자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수직 감염이 됐었고요. 간과 폐 다발성 결조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4기, 그러니까 진행성 암으로 진단된 환자분이고, 아주 큰 간의 종양에 대해서 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전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암 치료를 해달라고 저희 과로 의뢰가 됐었고요. 폐 전이에 대해서 이런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일상 연구에 참여를 이제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은 이렇게 덩어리가 큰 한 18cm 정도 되는 간의 덩어리를 암덩어리를 절제를 했고요. 이제 폐 여러 결절이 있었습니다. 한 5개에서 7개 정도 되는 폐 여러 결절이 있었고 16mm, 12mm 이런 게 그나마 1cm 넘는 결절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이제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2개월 하고 났더니 폐 결절이 8mm로 줄어들었고, 다른 좀 짜잘한 이런 크기가 작은 폐결절도 크기가 감소됐고, 1년이 넘어갔더니 하나에 16mm가 됐던 건 3mm로 크기가 줄어들고요. 하나에 12mm짜리는 크기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더 이상 이제 크기가 짜잘하게 보였던 폐결절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거의 사라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1년 2개월 정도 돼서 CT를 봤더니 이제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던, 그러니까 크기 1cm가 넘었었던 폐결절 2개가 크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행이었던 거는 처음에는 한 7개에서 10개 정도의 아주 짜잘한 폐결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때 어떻게 치료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아진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할 거냐 수술할 거냐 고민을 했었는데, 환자분께서 좀 젊으신 분이기도 했고 환자분 본인이 좀 더 적극적인 치료 원하셔서 2개의 폐 결절에 대해서 흉부외과에서 폐 절제술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떠냐, 3년 8개월 정도, 항암 치료 시작 시점에서는 5년 시점이고요. 3년 8개월 마지막에 종양이 조금 나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수술을 하자 한 이후에 3년 8개월 시점인데 재발 그리고 나빠진 부분이 없이 완전 관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없이 3년 8개월 동안 아주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종양 표지제나 혈중 알파 피토프로테인 농도 변화도 보시면 항암제를 하고 많이 줄어들었다가 내성이 일부분에서 전체에서 다 생기는 거 아니고 아주 일부분에서 2군데 생겼는데 이걸 절제하고 나니 이제 재발 없이 경과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면역 항암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장점은 표적 항암제라는 세포 독성 항암제는 내성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좀 내성도 빨리 생기는 편이고, 내성이 생기면 전부 다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면역 항암제는 그래도 이런 내성이 생기는 게 비교적 좀 한 번 반응이 보였으면 좀 더딘 편이고 아주 일부분에만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 연구에서 효과가 매우 좋았던 걸 바탕으로 바로 삼상 연구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그때는 기존의 표준 치료와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진행성 간세포 환자를 대상으로 소라피닉과 비교한 삼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전체 생존 기간이 기존 13개월에서 19개월로 대략 6개월을 평균적으로 증강시키는 효과를 보였고,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는 3개월,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반응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소라피닙이 11%였다면 반응이 30%까지 올라가게 돼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의 환자분은 그래도 이제 종양이 30% 이상 주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큽니다. 이게 간혹 같은 경우, 간혹 어떤 분들은 조기 진단이 돼서 내가 막 엄청 멀쩡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뼈에 전이가 있다든지 혈관 침범이 심하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항암제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종양이 많이 준다면 처음에 뭐 흔히 하는 말처럼 누워서 들어왔다가 걸어서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고혈압과 단백뇨를 들 수가 있고요. 이제 소라피닙이라는 약제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약이 이런 설사, 수족증후군 이런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물론 단백뇨, 면역 관련 부작용, 뭐 고혈압 이런 것들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작용들은 이제 환자분들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수족증후 설사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효과가 좋은데 삶의 질도 더 나아졌다. 기존의 치료법보다. 그러면 이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테조리마 베바시주맙이 현 시점에서 표준 1차 요법, 그러니까 내가 수술이 안 되고 색전술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항암제부터 써야 되는 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아테조주마 베바시주맙이 대부분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환자분들한테 이 약을 못 쓰느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둘 수 있습니다.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심할 수 있어서 충분히 득실을 따져서 사용이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 이식과 같은 장기 이식 병력이 있는 환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산병원이 이제 간 이식으로도 매우 유명한 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간 이식이 완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긴 합니다만 일부 환자분들은 아쉽게도 간 이식 이후에 재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항암제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면역 항암제를 쓰면 이제 간 이식을 했던 게 장기 이식했던 것이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어서 절대적 금기 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 심하게 앓았다든지 아니면은 출혈 등의 위험이 심하게 있는 환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지만 부작용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런 치료 사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간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내가 면역 항암제 쓰면은 어느 정도 거부 반응이 생길 거냐? 3분의 1 정도 거부 반응이 생기고 주로 4주 이내, 투약하자마자 4주 이내에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 이식, 미국이나 뭐 유럽은 간 이식이 대부분은 뇌사자 간 이식입니다. 예를 들면 뭐 오토바이나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제 뇌사가 빠지신 분들한테 간을 기증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사해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간을 희생하고서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치료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은 가족한테 간 이식을 받습니다. 뭐 사랑하는 딸 아니면은 뭐 아내, 뭐 아들 이런 데 간을 받기 때문에 그 간을 포기하고 이제 이런 치료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면역 항암제를 쓰진 않고 이런 경우는 이제 표적 항암제 위주로 치료를 사용을 하고요. 자가 면역 질환자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좀 얕은 정도의 자가면역 질환 말고 루푸스 이런 아주 심한 자가면역 질환자 같은 경우는 3분의 1에서 면역 항암제 사용하면 이게 악화가 됩니다. 루푸스 이런 것들은 이제 악화가 되면 병원 입원해서 중환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주 얕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 치료가 필요한데 면역 억제제를 또 쓰면은 면역 항암제 효과가 또 떨어지는 걸로 프랑스에서 이제 보고가 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자가 면역 갑상선염 이런 것들은 비교적 흔하고 이게 뭐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무시하고 나가지만 아주 심한 자가 면역 질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때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고려를 하셔야 될 거는 간 문맥 침범이 심한 환자분들한테서 이런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치료 부작용의 효과입니다. 효과는 소라페닙이라는 약제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우월한 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간 문맥 침범이 심한 환자분들은 혈류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출혈이 비교적 흔하게 나는 식도정맥류 출혈이라든지 위정맥류 출혈이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데 연구 결과 보시면 이런 문맥혈전이 없는 환자분들에 비해서 문맥혈전이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도 출혈, 위장관 출혈, 상복부 출혈 이런 것들이 다 흔하게 나타나는 걸로 돼 있어서 과연 이런 출혈을 위험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효과가 더 나은 이런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은 부작용을 포커스를 해서 조금 더 안전한 치료를 할 건지 병의 상황, 병의 크기, 내 간 기능 정도를 다 고려하셔서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간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다. 찰피움 B 이런 등급에서 아테조린 베바시주맙 쓰는 효과는 어떻냐? 한국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는데 A그룹 간 기능이 좋은 환자분들에 비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혈이라든지 간 기능이 나빠지는 비율이 높아져 있어서 이걸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간 기능 내가 떨어져 있는 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서 뭐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이걸 이해는 하시는 게 필요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치료 옵션은 아니긴 하지만 아니긴 합니다만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새로운 치료요법으로서 인정을 받을 트레멜리무밥, 더발루밥 병합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트레멜리무밥은 아까 말씀드린 CTLA4라는 면역항암제, 더발루밥 PD-L1 억제하는 면역항암제인데 이 면역항암제끼리의 병합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아테조주마ብ, 베바시주마브는 면역항암제, 혈관 생성 억제제를 이제 병합하는 거고요. 이제 면역항암제 어떻게 몰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라페닙이라는 기존의 표준 치료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 생존 기간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늘어났습니다. 요 약제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장기간 생존 비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항암제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단점은 단기간에 치료 효과를 눈에 보이기에 좀 어렵다라는 거고, 장점은 대신에 아주 장기간 3년, 뭐 4년, 5년 이렇게 효과가 이제 유지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엔 장점이지만 이 초반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라피니까 이 전체 생존 기간에 그래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차이를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 이런 약제 선택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는 아쉽게도 기존의 소라피니까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 내후년도에는 이게 표준 치료가 2개가 생기게 됩니다. 소라피닙보다 우월한 약제가 2개가 생기게 되고 다 면역항암제 기반이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차이는 혈관 생성 억제제랑 콤보냐 아니면 모두 면역항암제를 이제 2가지 모두 면역항암제를 콤보를 하는 거냐. 이제 장단점을 봐야 되는데요. 반응률 무진행 생존 기간으로 본다면 아테졸리주마브, 베바시주마브이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 생존 기간으로 보자면 이 역시도 아테조준, 베바시움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장기 생존 기간 환자군이 정확하게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수치상으로 좀 더 나아 보이고요. 부작용 측면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아테졸리즘, 베바시주마비 43%, 트레멜루맙, 더발루맙이 26%로 부작용 측면에서는 이 면역항암제 2가지 쓰는 것이 조금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테베바는 출혈 고혈압과 같은 부작용이 좀 더 흔하고 더발루맙은 면역 부작용이 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약제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 4가지 항암제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한 번에. 선택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 생각으로는 이런 아테졸리주마브, 베바시주마브는 반응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종양의 사이즈가 매우 크거나 좀 아주 늦게 진단이 돼서 이제 종양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생각이 되고요. 내가 문맥 침범이 심하고 이렇게 피가 아주 많이 날 것 같은 환자분들, 이 출혈이 한번 되면 체력적으로 데미지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출혈 위험이 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아테베바보다는 이게 면역항암제 이제 포커스된 항암제를 요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치료 계획을 조금 세워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트레멜리무맙, 더발루맙하고 비슷한 약제가 있는데 바로 이필리무맙, 니볼루맙입니다. 이 약제 자체는 좀 다르지만 타겟은 비슷하고요. 용량이 좀 다릅니다. 이 이필루맙, 니볼루맙이 조금 더 센 치료라 이게 뭐 의학적인 표현은 아닌데 조금 더 센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 관련 독성이 심한 편입니다.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뭐 그래서 아니면 뭐 붓는다든지 이런 면역 관련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편이긴 합니다만 종양이 줄어드는 비율이 30%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TLA4라는 거는 면역 효과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한번 이 4번 만의 치료만 가지고도 치료 효과가 뭐 2년, 3년씩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응 유지 기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나온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치료 효과가 이게 환자분이 종양이 나빠지거나 돌아가실 때마다 이게 커브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데요. 15개월 이후부터는 커브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치료를 받고 환자분이 1년 이상 생존하셨다, 1년 3개월 이상 생존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완치의 가능성, 그러니까 완치라기보면 그렇죠. 5년 이상 장기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항암제 어떻게 몰빵한 이 요법도 현재 3상 연구 중에 있고 결과가
뭐 2, 3년 뒤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이긴 하지만 소라피닙이란 약제의 종양이 나빠졌을 때 써볼 수 있는 약제입니다. 간암 치료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진단이 되면, 조기에 진단이 되면 절제 가능한 간세포암 진단돼서 수술도 하고 소작술도 하고, 이러다 암이 나빠지면 색전술도 하고, 이러다 또 암이 나빠지면 항암 치료도 하고, 하나의 항암 치료 나빠지면 또 2차 항암제를 하는데, 요 시점에서 포커스 한다 보면 저희가 항암제를 아까 설명드린 항암제가 뭐 총 7개, 8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종양이 점점 진행하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보시면 이게 좀 가렸습니다만 간 기능이 처음에는 이렇게 좋다가도 여러 치료를 하면서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뭐 체력 떨어지는 것처럼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7가지 약을 한 환자한테 다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대 쓸 수 있는 약제 정도가 한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나의 암의 패턴에 따라서 어떤 약제를 쓸지를 미리 어느 정도는 결정해 놓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가랑 항상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한국에서 간세포암의 항암 치료 허가 사항 및 전략을 보시면 1차 치료에 대해서 허가는 아테베바, 렘바티닙, 소라페닙이 허가되어 있고요. 2차 치료로서는 레고라페닙, 카부잔티닙, 라무시루맙이 공식적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험이 되는 건 레고라페닙이고요.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 니볼루맙은 공식적인 허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식약처 허가는 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전 시청요법으로 비급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좀 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렘바티닙이라는 항암제를 1차 치료 시행을 하면 2차 치료로 이런 바로 이런 약, 지금 현재 2차 치료 허가받은 약제 쓸 수가 없고요. 소라피님은 약제 2차 치료 쓰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허가 사항이 그래서 저희가 의사들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뭐 저희가 소라피닙이 효과 있을 것 같은 환자분 소라피닙을 쓰고, 이런 약제가 효과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약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테졸주맙, 베바시주맙이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허가돼서 쓰고 있는데요. 2020년 제가 알기로는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인데 그 서울아산병원에서 2017년 초부터 저희가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상연구의 장점이라고 하면 미래 표준 치료를 저희가 몇 년, 수년 당겨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세포암 주요 임상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대표적인 거는 이제 1차 치료로서 면역항암제, 혈관생성 억제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효과를 띄워놓고자 하는 약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2가지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트레멜리умab 혹은 이필리умab과 같은 항 CTLA4까지 추가해서 간 세포암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3가지 타겟은 모두 다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독성이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약을 잘 조절해서 이 3가지를 한 번에 다 이제 치료해보자 하는 약제도 있고, 아니면 요 2가지 기존의 콤보에서 여러 면역 감문 억제제 혹은 면역 증강제를 써서 기존에 있는 약제 효과를 조금 더 증강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는 1차 면역 항암제 사용 이후에 종양이 나빠진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약을 써야 될지가 이제 아주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약제를 쓰는 것이 효과가 좋을지 2차 약제 임상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효과가 증명된 1차 약제를 조금 더 앞단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색전술 수술 전후에 써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발률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색전술을 하면서 같이 써서 효과를 좀 더 늘려보겠다, 이런 방법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저희 아산병원 연구에 참여하셨던 환자분의 말씀드리면 52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B형 간염이 있었는데, 이게 뭐 사업이 바쁘셔가지고 정기검진을 좀 몇 년 놓쳤습니다. 그 사이에 한 15cm가 넘는 이 간세포암이 이렇게 간의 우엽이 진단됐고, 보시면 정상적인 간 이 모양과는 달리 상당히 무섭게 이렇게 우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간 밖으로 전이는 없었던 분인데요. 덩어리가 하나 있으니까 뭐 색전술을 해보자. 근데 색전술이 보통 7cm 이상, 10cm 이상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부작용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려도 있었고, 그 다음 소화기내과 교수님 그렇게 의견 주셨고, 이 외과 교수님 상의를 해봤더니 수술을 해보려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암이 크니까 너무 간을 많이 잘라내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간 기능이 좀
문제가 돼서 합병증이 있다든지 크기가 지금 크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발 위험이 너무 높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막 한두 달 있다가 재발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위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던 수술 이제 수술을 해보려면 할 수 있는데 수술하고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제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 전에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을 치료하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셔서 치료해봤더니 이렇게 크기가 컸던 종양이 크기가 이렇게 사이즈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까지 사이즈가 있었는데 보시면 정상적인 간의 범위가 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혈관 옆까지도 침범이 됐었는데 비교적 혈관 주변으로도 이렇게 정상적인 간세포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비교적 그 합병증 없이 간을 외과 교수님 편하게 간우엽을 절제할 수 있었고 꽤 고무적이었던 거는 잔존되어 있는 간세포암이 12%밖에 없었습니다. 88% 이미 죽어 있는 세포, 그 암의 시체들로 이제 남아 있었고 12%만 암세포암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세혈관 침범, 절전 침범 음성이기 때문에 비교적 사이즈는 뭐 이 수술했었어도 한 10cm 정도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재발률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환자분을 이제 경과 관찰을 하고 있고 수술 후 3개월 시점에 최근에 CT를 찍으셨습니다. 환자분이 비교적 최근에 수술 받으셨어가지고 3개월 시점에서도 특별한 재발 소견 없이 정상적으로 잘 지내고 계시고요.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술이 불가한 진행성 간세포암에서 전신항암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색전술에 비해서 전신항암제는 간세포를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색전술이 아주 중요하고 효과가 좋은 치료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런 전신항암제의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이 최근 표준 1차 약제로 그 효능을 증명하였고요. 현재 급여도 돼서 비교적 부용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2차 이후 약제 선택이 근거 부족을 좀 어려운 상태고 현재로서는 소라페닙이라는 약제 무조건 2차로 쓰고 이제 3차 때부터 다른 약제를 써야 되고요. 표적 항암제가 근간이었던 간세포암 치료에서 면역관문 저해제가 근간이 되었고 여러 약제를 병합하여 그 효과를 증강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간세포암의 항암제 개발은 최근 한 8년간 많이 거의 효과 2배 이상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 기대로 한 7년, 10년 뒤에는 지금보다도 이 2~3배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 병마에 대해서 싸우시는 여러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